오늘 하루가 기뻐도 슬퍼도 배고픔은 어김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 우리를 배불리 만들어줄 선물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귀로 듣는 먹방, 침샘식당입니다. 매일 맛있는 밥 한 끼를 먹다가도 가끔 분식이 땡길 때가 있죠. 주변에 떡볶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녀노소, 아이어른 불문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분식 이야기, 침샘식당과 함께 시작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DJ 채채입니다. 겨울처럼 춥던 4월이 지나고 벌써 5월이 되었어요. 3화부터는 우리 보나님, 순방님과 함께 인사를 함께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화도 1인 방송 체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메인 DJ로서 인사드리는 오늘의 1부, 분식 싫어하는 사람? 또 있나? 입니다. 갑작스러운 발연기에 많이 놀라셨나요? 우리 1부, 2부 제목들은 특히나 침샘 PD님께서 너무도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힘 좀 써봤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랑받는 분식, 그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은 분식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분식하면 단언컨대 떡볶이가 딱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아무래도 저처럼 많은 청취자분들이 떡볶이를 떠올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분식집이라고 하면 떡볶이를 주 메뉴로 해서 튀김, 순대, 그리고 물떡, 물오뎅을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떡볶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분식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르면 라면, 국수, 빵 등이 해당되었지만 현재는 떡볶이, 김밥, 순대, 어묵, 라면, 닭강정과 같이 단가가 싸서 분식점 등에서 많이 조리되고 많이 판매되는 그런 음식들을 지칭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역시 분식하면 떡볶이죠. 이 떡볶이와 꿀조합 케미를 자랑하는 친구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과 함께 떡볶이를 즐기시나요? 떡튀순이라는 말이 있듯이 바삭바삭한 튀김과 야들야들한 순대가 가장 대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토핑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엽기 떡볶이의 꿀조합 레시피가 화제가 되면서 핫도그, 주먹밥, 계란찜 등을 이용한 새로운 음식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중국 당면까지. 원래 떡볶이에 넣어 먹는 면사리로는 라면이 제일 최고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동면이 사랑을 받게 되면서 라면파, 그리고 우동파 이렇게 나뉘다가 두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중국 당면파가 등장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면사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전 아무리 중국 당면이 기세가 등등하다 해도 떡볶이에 어울리는 건 우동면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 우리 보나님과 순방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지 참 궁금해요. 전통적인 걸 좋아하는 순방님은 면사리냐, 무슨 면사리가 떡볶이에 들어가냐 하면서 떡이랑 오뎅이 있는 제일 기본적인 떡볶이를 좋아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떡볶이에 있어서는 많은 토핑을 넣는 게 맛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라면 지금 한참 이제 침샘팀끼리 전 라면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전 우동면이요. 전 중국 당면이요. 하면서 막 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립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렇게 다양한 꿀조합 메뉴가 있는데요.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 완전 맛있는 꿀조합 메뉴가 있답니다. 바로바로 채채가 추천하는 불닭발! 분식을 너무도 좋아하는 저는 집에서도 가끔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데요. 매운 불닭발을 사랑하는 아빠와 합작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다가 맛의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불닭발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취생분들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모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조리법이라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고 또 만들기에도 쉬운 그런 메뉴여서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이 조합은 무엇보다 그 숯불향, 뭔가 그윽한 숯불이 아니라 숯불! 이렇게 뭔가 자신의 그런 향을 딱 나타내는 불맛이 아주 가득한 양념 맛에
오독오독한 그런 맛과 야들야들한 닭발에 떡의 조화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너무 맛있게 매워서 끊임없이 먹다가 다음날 화장실에서 조금 고생할 수 있다는 점. 사실 저도 이게 너무너무 맛있어서 처음에 먹었다가 다음날 화장실에서 고생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절대 먹지 않겠어. 맛있긴 하지만 내가 또 먹으면 이렇게 고생할 걸 알아. 그래서 다시는 안 먹어야지 했지만 또 다음번에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때 닭발을 넣을까 하는 아빠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맵긴 하지만 그 맛있는 맛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고 화장실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맛일까요? 하지만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데요 하는 분들은 닭을 한번 넣어보세요. 닭에서 우려진 육수가 맛을 더 풍미있게 해주고 또 닭을 넣음으로써 푸짐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답니다. 또 하나 추가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 저는 원래 곤약을 많이 넣어서 먹는데요. 사실 곤약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품이라 많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젤리 같은 식감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랑 취향이 같으시다면 곤약도 썰어서 한번 넣어보시면 맛있는 질감과 다양한 풍미 있는 그런 맛으로 떡볶이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유난히 떡볶이가 생각날 때가 있으세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난 음식으로 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떡볶이더라고요. 매우면 매운 대로, 달달하면 달달한 대로 한 입에 힘들었던 게 싹 내려가는 그 느낌. 많은 상황에서 떡볶이가 생각날 테지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풀 때가 제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의 상황을 들자면 아마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볼 때 왠지 모르게 떡볶이가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후배랑 떡볶이 먹고 왔거든요. 떡순이 인정하는 그런 일화일까요? 분식집을 하니 또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요즘은 분식집이라고 하기에는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많이 생기고 초등학생 때 학교 앞에서 먹던 그런 조그마한 분식집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쵸?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앞에 정말 인기 있는 동네 분식집이 딱 두 곳이 있었어요. 학교 앞에 가까이 있던 곳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고 조금 멀리에 있었던 그 동네 분식집은 신전떡볶이로 변했더라고요.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동네 상권이 활성화되는 건 너무 좋지만 추억의 떡볶이집이 사라지는 건 참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영어학원 앞 컵 떡볶이집이 사라졌을 때 진짜 슬펐거든요. 아마 사장님이 지금까지 장사를 계속 하셨다면 부산 최고의 떡볶이 맛집으로 소문났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양념이 정말 맛있었어요. 달달한 양념이었는데 초등학생 입맛에 딱 맞았어서 맛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학원을 그만두고 중학생이 되고 나서도 찾아갔던 떡볶이 집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양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조금 뭔가 꾸덕꾸덕한 그런 양념에 떡도 양쪽이 이렇게 슬라이스 돼 있어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떡이었거든요.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바로 채채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향의 떡의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잠깐 TMI였습니다. 안남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인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아마 저와 또래인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는 맛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 너무도 추천하고 싶은 최애 분식집이 사라져서 너무 슬프지만 떡순이 채채 아닙니까? 또 여러 분식집을 방문하면서 더 맛있는 곳, 똑같은 곳이라도 더 맛있는 메뉴를 찾게 된다면 우리 라운둥이 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분식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떡볶이 집중 탐구입니다. 2부 떡볶이 엑스파일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떡볶이 집을 알아보고 브랜드별 메뉴와 맛 등을 파헤치며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유명한 엽기 떡볶이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2002년에 탄생한 엽기 떡볶이는 독특하게 3, 4인분이 기본량으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토핑들이 출시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특이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베이컨이었어요. 튀김이나 핫도그, 계란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베이컨과 떡볶이의 만남은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토핑도 있는 엽기 떡볶이가 최근에는 중국 당면과 핫도그, 이전까지에는 따로 핫도그를 구매를 해서 엽기 떡볶이와 함께 먹었어야 했다면 엽기 떡볶이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면서 손쉽게 한 번에 구매를 해서 둘 다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손쉬운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한 토핑 추가로 최근에는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원래 과거의 엽기 떡볶이는 흔히 매니아층들만 즐긴다는 매운 떡볶이로 참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도 맵다라는 생각에 엽떡? 그거 맵잖아 이러면서 안 먹고 친구들이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나는 매운 거 못 먹어서 안 돼 이러면서 달달한 떡볶이만 찾아다녔거든요. 그랬던 엽기 떡볶이가 변했습니다. 최근에는 착한 맛이라고 출시가 되고 또 새롭게 이번에 짜장맛이라는 짜장떡볶이도 출시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섭렵하는 맛의 다양성을 추가하고 있어요. 덕분에 맵찔이 채채도 매워서 싫어, 매워서 피할래 했던 그런 엽기떡볶이에 대한 생각이 변해가지고 엽기떡볶이 러버로 변해서 엽떡 언제 먹을래? 우리 엽떡 먹으러 가자 라고 하는 그런 채채로 변했답니다. 특히나 엽기떡볶이는 꿀조합에 있어서 선두주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SNS에서 많이 뜨게 되면서 엽떡에 허니콤보가 그렇게 맛있대. 엽떡에 핫도그를 넣어 먹으면 맛있대. 이러면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도 많이 인기가 오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꿀조합에 있어서 선두주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엽기떡볶이도 호불호가 있다는 점. 바로 크기가 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건데요. 저는 맛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모두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엽기떡볶이를 친구한테 엽떡 먹을래? 라고 했다가 엽떡? 난 거기 고춧가루 커서 싫어. 이렇게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런 부분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고춧가루가 커서 호불호가 갈리는 엽기떡볶이에 반해서 고춧가루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액체의 고추를 이용해서 떡볶이를 출시하는 신전떡볶이가 바로 그 예인데요. 1999년 대구에 있는 본점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가맹점이 671개나 되는 매장을 운영 중인 신전떡볶이는 쫄깃한 밀떡과 다양한 튀김, 신전 치즈김밥과 참치, 스팸 마요 덮밥과 그런 맛있는 사이드 메뉴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점인데요. 양념에서 후추 맛이 강하게 난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떡볶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고추장을 넣어서 또는 고춧가루를 넣어서 꾸덕꾸덕한 그런 양념을 생각을 하는데 특이하게 신전떡볶이는 마치 국물 떡볶이처럼 호로록 들어가게 되는 그런 떡볶이였어요. 후추 맛이 강하게 나는 점이 독특한 양념 맛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추 때문일진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신전도 매콤하더라고요. 처음 제가 신전을 접했을 때도 엽떡이 맵다는 소리에 피해서 신전을 갔다가 신전도 매워서 호되게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전과 엽떡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이것도 많이 취향이 갈리실 것 같은데 엽기 떡볶이와 신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자면 맛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떡의 크기가 아닐까 싶어요. 엽기 떡볶이는 동글동글하고 양쪽 끝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동글동글하고 짧은 떡이라고 생각이 들면 신전 떡볶이는 얇고 긴 면발 같은 떡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먹을 때 한 입에 들어가는 엽기 떡볶이와 호로록 하면서 끊어 먹는 재미의 그런 신전 떡볶이라고 할까요? 저는 엽기 떡볶이 같이 그렇게 한 입에 들어가는, 솔직히 말하면 한 입에 넣기에는 조금 크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잘려있는 그런 떡이 뭔가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엽기 떡볶이 같은 그런 떡의 모양이 좀 더 취향에 맞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떡의 모양도 다 그렇고 다 취향 차이이긴 한데 아무래도 토핑에 있어서 엽기 떡볶이가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인기를 더 얻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신전 떡볶이는 사이드 메뉴에 좀 더 힘을 들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양대 산맥을 이루던 두 집 사이에 2008년 혜성처럼 새로운 프랜차이즈 집이 탄생했답니다. 바로 조스떡볶이예요. 고려대 본점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매장을 400호점까지 유지를 하였으나 현재는 지점들이 많이 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3.5cm의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의 떡을 사용해서 3, 4인분을 기본으로 했던 엽기 떡볶이와 달리 혼밥에 딱인 1인 세트 메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조스 떡볶이에서 가장 차이나는 부분은 튀김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매콤달달한 떡볶이도 맛있었지만 얇은 튀김옷으로 바삭하게 구운 튀김이 떡볶이와의 조화를 극대로 높이지 않았나 싶어요. 앙 씹으면 바삭하는 소리가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이렇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조스 떡볶이에 대해서만 튀김을 강조를 하느냐 싶은 게 제 생각에는 조스 떡볶이의 그런 튀김의 출시로 인해서 뭔가 그 시기부터 튀김의 모양이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 떡볶이는 조금 두텁게 튀김옷을 묻혀서 튀기는 그런 튀김이 많이 있지만 뭔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튀김들은 튀김옷이 얇고 그런 게 많이 특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얇은 튀김옷에 튀김의 선두주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조스 떡볶이는 매콤한 떡도 유명하긴 하지만 튀김이 좀 더 유명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떡볶이 무한리필집인 두끼나 다양한 토핑과 사이드 메뉴로 인기를 끌은 청년다방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서 이 조스 떡볶이가 조금 힘을 잃은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은 많이 프랜차이즈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은 편의점에 조스 떡볶이 따로 이렇게 통에 담겨가지고 편의점으로 따로 팔고 있더라고요. 엽기 떡볶이나 신전 떡볶이는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조스 떡볶이는 새롭게 편의점 마케팅을 통해서 추가로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떡볶이 프랜차이즈는 바로 신참 떡볶이입니다. 유일하게 매체를 통한 광고로 뜬 프랜차이즈인데요. 유튜브를 통해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에는 엽떡을 떴고 떡볶이 프랜차이즈 1위라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어요. 2003년에 시작해서 2013년 3월 카페형 떡볶이 전문점 형태로 정식 오픈 후에 2020년 4월 기준 해외까지 포함하여 약 300여 개의 매장을 보유 중입니다. 가장 늦게 출범한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1위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신참 떡볶이의 대표로는 치즈와 고구마 무스가 얹어진 달고마 떡볶이가 유명한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인 듯 합니다. 이제까지 알아본 떡볶이가 조금 매콤하고 또는 아예 매운 그런 떡볶이였다면 신참 떡볶이는 달달한 고구마 무스 토핑이 있으니 매운 걸 못 먹어요 하는 라운딩이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떡순이 채채가 유일하게 먹어보지 못한 프랜차이즈인데 오늘 한번 도전해볼까 싶습니다. 분식이라는 큰 주제 아래 떡볶이의 이야기로 가득 찼던 이번 화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꿀팁을 가득 담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하고 힘들 때 기분 전환으로 매콤한 또는 달달한 떡볶이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떠세요? 부족함이 가득했던 첫 메인 DJ 채채와 함께한 침샘식당 시즌2 3화 함께한 DJ 보나님, 순방님이 많이 생각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침샘팀들. 우리 라운둥이 여러분, 우리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꼭꼭 실천하면서 함께 코로나19 물리쳐 나가봐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분식처럼 모두에게 사랑받는 침샘식당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침샘식당 3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듣는 먹방 침샘식당은 제작의 라온에어, 제작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 세린이방, 기획 조연주, 진행 정채린이었습니다. 침샘식당 시즌2 4화 혼자가 아닌 3명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침샘팀 모두가 함께하는 녹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럼 다음 화에 만나요. 안녕. 내 삶이 영화 같을 때 있으신가요? 저희와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당신의 오늘이 영화가 됩니다. 영화의 세계로 빠져보실까요? 레디, 액션! 라온에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 액션 DJ 푸름입니다. 1화 녹음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3화부터는 보미님, 추추님, 동동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 진정세가 보이고 있지만 라온에어는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여 3화 또한 1인 방송 체제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원들을 못 본 지 어느덧 3달이 되어가는데요.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리 모두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웃는 얼굴로 다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시점에서 이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3화에서 함께할 영화는 김성수 감독의 감기입니다. 2013년 개봉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감기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아졌으며 대만에서는 소규모 개봉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감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영화 감기는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바이러스의 감염 공포를 다룬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 속에서 혐오감 없이 받아들여온 감기가 사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죽음의 바이러스로 재탄생하는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기침, 홍반, 고열 등을 동반한 이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영화 감기에 대재나는 상상 그 이상의 보다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비주얼로 그려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묵직한 물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럼 영화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영화는 홍콩에서 밀입국하는 컨테이너를 비추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컨테이너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컨테이너 안 사람들은 모두 사망하게 되었지만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고 그의 이름은 몽사이. 혼자 살아남은 그는 한국인 브로커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브로커 병우 역을 맡은 배우 이상엽 씨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됩니다. 그는 단순 감기라고 생각하고 약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 사이 약국에 있던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이때 영상미가 조금 자세하게 기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보이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 어떻게 바이러스가 퍼지는지 그리고 마스크의 중요성까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할 때 입을 가리거나 마스크 착용하는 걸 권하곤 하는데 왜 그러는지 한 번에 깨닫게 되는 장면이더라고요. 이렇게 영화의 장면을 통해 마스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또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전 국민이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앞서 말한 유일한 생존자 몽사이는 브로커들에게서 탈출하여 무작정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그가 향한 곳은 서울에 인접한 최대 도시 분당이었습니다. 몽사이를 쫓아 브로커들도 분당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슈퍼 전파자라고 할 수 있는 몽사이와 병으로 인해 분당이 이 바이러스로 뒤덮이게 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나고 사태가 심각해지며 분당 폐쇄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나누어 격리까지 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곤 했는데요. 이때 군인들이 무장한 상태로 폭력을 휘두르며 분당 시민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 공포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며 영화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우한이나 대구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하고 통제를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무장한 군인들이 공포감을 심어주는 이 상황이 과연 맞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분당 폐쇄 상황이 일어나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료진들은 분당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며 의사 인혜 역을 맡은 수혜 씨는 딸을 데려가기 위해 분당을 떠나지 않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몽사이와 인혜의 딸 미르 역을 맡은 박민아 씨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르 또한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됩니다. 그런데 인혜는 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지만 감염자 격리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감염 사실을 숨기고 비감염자 격리소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며 의사인 인혜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상황이 밝혀지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내를 보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깊게 느낄 수 있었지만 감염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비감염자들에게까지 바이러스를 옮겨 더욱 심각한 사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잘못된 행동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제가 만약 이내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딸을 혼자 감염자 격리소에 저도 보낼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다 똑같겠지만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행동은 피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영화 속에서 의사인 이내가 아직 치료제가 없어 살릴 수 없기에 감염자 격리소에 가도 치료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 미루와 함께 했었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격리할 공간이 부족해 위독한 사람들은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태워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지도자들에게서 내려온 지시였다며 묵묵히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화면이 전환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질병관리본부, 국회의원들의 회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현실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두 장면을 보며 일단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제 가족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또 지도자들이 국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윤리적이지 못한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지도자였다면 빠르고 쉽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많아지더라도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분당에서 격리시설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최대한 많은 감염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며 그래도 시설이 부족하다면 비감염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비감염자 수용시설을 감염자 수용시설로 이용했지 않을까 싶어요. 이후에 이러한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시민들은 국가에 저항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다면 이러한 풍경은 정말 현실으로 다가올지 모르며 저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더 이상 영화 속의 풍경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현실의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이러한 다양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줄 완벽한 치료약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흔히들 감기약이라고 믿고 있는 다양한 약들은 실제로는 공통적인 감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의 변종과 진화는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현실과 영화를 보며 이제껏 발견된 적이 없는 치사율이 높은 또 다른 치명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인후통이 있는 것 같고 괜히 열이 나는 것 같고 저는 되게 불안감에 휩싸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한 번도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 집에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철저히 소독하라면서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저는 진짜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온다면 정말 불안감에 휩싸여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리고 2주에서 3주를 넘어 더 오래도록 집 밖을 나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영화의 장면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며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영화 감기는 감기의 위험성,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담겨 있었으며 국민의 이기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또한 뚜렷하게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갈등보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은 엄중하지만 너무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서로 조심하고 각자의 일상을 나름대로 잘 보내시며 이런 기회 아닌 기회에 집에서 가족들과 좀 더 소통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라온에어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레디액션 3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라온에어, 기획 연출 이건희 전수빈, 진행 전수빈이었습니다. 레디액션 4화는 6월 11일 더욱 기가 막힌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그럼 안녕. 세상에 사건 사고는 많고 뉴스는 보지 않는 우리. 시사의 시옷자부터 꼭 알아야 할 소식들까지 함께 나눠요. 시사톡톡 시작합니다. 우리는 올바름이 그 자체로 혼 자체를 위해서 최선의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혼으로서는 자기가 기게스의 반지를 가졌건 갖지 않았건 간에 그리고 그런 반지에 더하여 보이지 않게 하는 모자를 가졌건 갖지 않았건 간에 올바른 것들을 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는가? 플라톤의 국가 제10권 중 라온에어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식을 전달드리기 위해 돌아온 시사톡톡의 DJ 추추입니다. 사실 시사톡톡에서는 처음으로 청취자분들을 뵙게 됐어요. 시작을 혼자 하게 돼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우리 보미님이 혼자 진행하신 지난 회차는 재밌게 들으셨나요? 코로나19가 여전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국내 곳곳에서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생겨나서 그런지 씁쓸합니다. 어서 우리 라온 국원들도 만나고 시끌벅적하게 시사톡톡도 진행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도 힘내서 3화 주제를 이야기해야겠죠? 오프라인에서는 바이러스가 들쑤시고 온라인에서는 익명의 가면을 쓴 범죄자가 활개치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그중 하나인 N번방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N번방 사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길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언급됐던 것일까요? 사실 N번방에 대한 논란은 작년 11월경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의 내용은 바로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을 통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유포였죠. 특히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실명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의 링크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종의 허브 채널이었죠. 심지어는 아동 성착취물만 유포하는 채팅방도 있었다고 하네요. 도무지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해자들의 수법은 아주 간사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기괴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경찰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협박하여 성착취를 지속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특히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러한 비밀방이 한둘이 아니며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이 텔레그램은 대체 무엇일까요? 텔레그램은 오픈소스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러시아의 형제가 개발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도 텔레그램은 증권가에서 암암리에 사용하던 맵인데요. 이 텔레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앱과는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보안성입니다. 텔레그램은 비밀 대화가 가능합니다. 비밀 대화의 경우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언제든지 지울 수 있으며 지운 메시지는 상대방의 화면에서도 지워집니다. 또 메시지를 보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자동 삭제 타이머가 있어 비밀 유지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또한 비밀 대화는 종단 간 암호화를 적용하여 서로 대화하는 두 단말기 간에서만 복호화가 가능한 비밀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버에 감청영장이 부과되어도 볼 수가 없죠. 그리하여 영장에 의한 수사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러시아의 그 형제는 이런 보안성이 뛰어난 어플을 만들었는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 비밀방도 여러 방으로 다시 분할을 했는데요. N번방이었다가 박사방이었다가 뭐가 다른 건지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어요. 추락한 건 다 똑같지만 운영자가 다 다르니까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구분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먼저 N번방은 트위터 일탈 계정, 그러니까 다소 노출 수위가 높은 게시글을 올리는 계정을 운영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찰 사칭 등을 하며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낸 뒤 영상과 사진을 내놓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8번까지 있는 N번방에 영상과 사진의 링크를 팔았겠죠. 심지어 가해자인 N번방의 운영자인 각갓은 당시 19살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이 보도되고 큰 이슈가 되고 나서 다수의 네티즌들이 이런 노출 수위가 높은 계정을 운영을 하니 그런 범죄에 이용되지 피해자가 아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개소리를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는데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며 해당 가족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런 계정을 운영하니까, 그런 옷을 입으니까, 그런 화장을 하니까 등등의 것들은 성범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박사방은 N번방을 모방한 사례로 운영자의 닉네임이 바로 박사입니다. 박사방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유인하여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작성하게 만드는 것이 박사방의 수법이었죠. 박사방은 3개의 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입장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특이점은 구매자의 신상도 확보하여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법이 너무 끔찍한 게 세상엔 정말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제 경험담인데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사기 구인 광고에 걸린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자꾸 면접에 가면 그런 사기 광고더라고요. 만화카페 알바였는데 면접을 8층 건물에 정장 입은 남자 직원분들이 쫙 깔린 룸에서 보면서 사실 제안하고 싶은 다른 알바가 있는데 내가 사업을 여러 개 해요. 라면서 토킹바로 유인하는 알바부터 쇼핑몰 택배 포장 알바였는데 면접에 나가봤더니 또 여기서 등장합니다. 내가 사업을 여러 개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사업인가 봐요. 그분도 저한테 카카오톡 토킹바를 권유하셨고 심지어 이분은 본인이 연예인이라면서 주민등록증으로 이름까지 확인시켜줬습니다. SBS에서 2013년에 퇴출된 성범죄자였어요. 가장 최근에는 텔레마케터 업무인지 알고 지원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회사였습니다. 어떤 목적에서든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 더구나 미성년자들을 그런 사기 수법으로 유인하는 게 저런 사기들을 너무 많이 당해왔던 저한테는 더 무섭고 끔찍하게 다가왔어요. 혹시나 제가 저기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미친놈들이라고밖에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단방은 본래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던 방이었습니다. 고단방의 운영자는 왓치맨이라고 하네요. 또 고단방은 N번방을 홍보하고 구매 링크를 올리기도 했죠. 또 N번방 이전에도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하는 음란물 공유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용도 끔찍하지만 종류도 다양하다는 게 참 답답하게 만듭니다. 가해자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었겠죠. 어떻게 인간의 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하고 어이가 없어요. 심지어 다 닉네임들, 그 별명들도 참 그럴싸합니다. 박사, 어이가 없어요. 왜 이러고 살까요?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말이 맞기라도 하듯 피해자의 신상을 가지고 자기 세상인 양 굴던 가해자들은 결국 신상 공개와 함께 무너집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각 방 운영자들의 신상 또한 밝혀지게 됐는데요. 먼저
박사방의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5년생인 조 씨는 스스로를 악마라 칭하는 등 의미 없는 말과 함께 얼굴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후 박사방 조력자라고 알려진 이기야, 이원호와 또 다른 조력자 붓다, 강훈의 신상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엠번방 최초 개설자인 각갓, 문형욱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특히 문형욱은 충격적인 범행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죠. 문 씨는 5년 전부터 엠번방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성착취 피해자가 50여 명이라고 진술했죠. 또한 자신의 범행을 두고 게임이라고 칭하며 단순히 재미로 여성들을 착취했다는 것이 경찰 조사 중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자백하며 문 씨의 흉악한 행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게임이라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네, 결국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신상 공개는 흔한 일이 아닌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따라 이들의 범죄가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며 국민의 알 권리 및 동종 범죄 방지를 위해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해당 법 실행 후 첫 사례라고 하네요. 제 생각이지만 성범죄의 경중이 어딨나요? 조금 나은 범죄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강력범죄에 이어 성범죄까지 범위가 넓어진 것에는 정말 기쁘지만 여전히 허공에다 경계하는 기분을 씻을 수가 없네요. 작년 버닝썬 사건도 이제 하나둘씩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형량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형량 결과를 두고 멕시코의 아동 성범죄자 사례도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은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것 같아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성범죄 처벌에 관해 논란이 일자 이에 의식한 것인지 국회에서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 정체회의에서 엠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엠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죠. 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됐어요. 이후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현행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폭력 처벌법 개정을 통해 처벌 대상이 늘어났고 형량도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는데 개정안은 소지, 시청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게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적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관련한 범죄들은 1년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옥에 1년 있다 오면 난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할까요? 꼬임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날 감히 감옥에 넣어? 안 걸리게 더 교묘하게 해야지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하면 너무 무서움을 먼저 느낍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거기다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계획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엠번방 사건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엠번방 사건의 경우 7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 협박이 실제 범죄로 입증되지 않아 많은 가해자들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해당 범죄들과 범죄수익 간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범죄수익 한수가 이전보다 수월하여지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명시하도록 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엠번방 방지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내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는 법이라는 주장이 있었죠.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에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엠번방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텔레그램 자경단 주홍글 씨입니다. 주홍글 씨는 텔레그램 감력 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 및 범죄자 검거를 돕기 위해 텔레그램 및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유저 200명가량의 범죄의 정황과 신상 정보를 채팅방에 공개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자경단을 자처한 운영자가 알고 보니 다른 성착취 대화방의 운영자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경단을 자처한 송 씨는 완전방이라는 별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수백 개를 제작 및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엠번방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지난 14일에도 완전방 운영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주홍글 씨, 그러니까 완전방 운영자인 송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검찰에서 성착취 영상물 수백여 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유는 사건 권위를 볼 때 본 사건은 엠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주거가 일정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건데요. 다만 죄에 대한 형량은 꼭 합당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엠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안들은 이를 경미한 범죄로 간주하여 수사와 처벌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실제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차단을 위한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리벤지 포르노로 명명된 것도 최근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엠번방 사건마저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소 잃고 요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를 또 잃을 순 없겠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기본이며 피해 차단과 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사회 구성원 중 하나로서 디지털 성범죄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엠번방 사건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꼭 죄질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성범죄와 많은 악질적인 범죄들이 제발 뿌리 뽑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내일은 세상살이가 조금 편해지길 바라며 오늘 시사톡톡 3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화도 새로운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톡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라오네요. 기획 연출 안세희, 안혜수, 진행 박선아였습니다. 시사톡톡은 다음 4화에서 또 새로운 소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하루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오늘 수고한 당신이 쉴 수 있는 곳, 감성민박. 언제나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어린 나를 떠나버린 풍선처럼 날아가고, 또 어떤 날에는 중력보다 강하게 나를 뭉갭니다. 이렇듯 기분은 내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가볍고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나에게로 와줄까요?
감성민박 3화 지금 시작합니다. 라온에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DJ 동동입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여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유독 이번 봄은 짧게 느껴졌는데 슬슬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조금씩은 얇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성민박 3회차부터는 이제 라온에어 식구들이 다시 모여서 좀 다 같이 녹음하기를 바랬는데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단계인 것 같네요. 저희가 지난 회차에 처음으로 DJ 순박님이었죠. 혼자 방송했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 회차에서는 무력이라는 다소 무겁기도 한 그런 주제여가지고 조금 진지하게 방송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가볍고 조금 즐거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나의 기분 전환이라는 주제인데요. 감성민박 3화 나의 기분 전환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기분이 변할 때 모습이 주로 어떤가요? 사람마다 기분이 변할 때의 모습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는 기분이 막 변해도 되게 침착한 사람들도 있고, 기분이 변하면 막 되게 요란하게 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는 화가 나든 우울하든 뭐 기분이 변해도 되게 침착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약간 사람들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조금은 제 기분을 상대방한테 표현해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요란하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또 특히 표현을 하지 않으면 뭔가 계속 참게 돼서 좀 저만 답답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기분이 침착하게 표현하든 뭐 요란하게 표현하든 간에 좀 양날의 검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자신의 기분이 변함에 따라 상대방한테도 약간 영향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자신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드러내가지고 혹은 뭐 자신의 기분을 상대방한테 전혀 드러내지 않아서 오해를 사거나 또는 오해가 풀린 그런 경험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법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딱 크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한테 전혀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좀 크게 컸다고 해야 되나? 좀 오해를 샀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나? 4학년 때예요. 네네. 학교에서 이제 4학년 때 유럽 해외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화학공학과 2명, 그 가족복지학과 2명 해가지고 각자 성격도 다 다른 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명 빼고는 다 유럽 여행이 처음이었거든요. 뭐 되게 비싸기도 하고 좀 한 번 가기에 좀 부담이 크잖아요. 유럽을 갔었는데 좀 거기 갔을 때 여행에 차질이 조금 있어가지고 막 서로가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민해져 있었는데 둘째 날이었나? 근데 저 말고 다른 2명이 이제 팡 하고 터진 거죠. 이제 되게 쌓였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가. 근데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진정이 되고 그날 이제 저녁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느낌 있게 와인 한잔 하면서 이제 각자 하고 싶은 좀 솔직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각자 얘기하고 저한테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하루 정도는 짝 2명씩 해가지고 이제 따로 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머지 2명이 이제 우리랑 있기 싫은가? 그런 생각을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저는 단지 뭐 가고 싶은 곳이 뭐 다를 수 있잖아요. 뭐 하루 정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뭐 오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취하면서 다 풀었던 좀 그런 기억이 있었네요. 역시 뭔가 유럽에서의 와인은 뭔가 서로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술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특히 샹젤리제에서 먹었던 그 와인은, 와, 진짜 너무 달콤했던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자기 기분을 표현해야 할 때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드러내지 않아도 될 때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사소하더라도 뭔가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좀 이러한 기분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런 순간과 뭔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행동 패턴들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준생이잖아요. 이제 취준생인데 지금 라온에어 식구들과 같이 뭐 학생분들은 되게 뭔가 많이 공감할 것 같다, 그런 건데, 이제 특히 공부할 때 이제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공감들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나름 공부할 때 기분 전환 타임, 이거를 뭐 쉰다고 하죠. 이 쉬는 타이밍을 딱 몇 페이지까지 딱딱 정해놓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야 뭔가 좀 더 긴장이 되고 그 시간 안에 공부를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행동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또 일단 밖으로 나가가지고 좀 노래를 들으면서 공원을 거닐고 하는 산책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워낙에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좀 가만히 있는 거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뭔가 쉬어야겠다 하면은 오히려 막 걷고 좀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워낙에 노래를 좋아하고 또 노래하고 걷는 거 얘기하니까 제가 또 제 기분을 전환해주는 그런 취미들을 좀 여러 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나의 기분 전환이라는 주제에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가장 빼먹을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청취자 여러분은 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뭐 딱히 취미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약 없으면은 해보고 싶은 거라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취미라는 거는 정말 좀 다양하게 많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공통적인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뭔가 주위 친구들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들의 취미는 뭔가 거의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저는 뭐 어릴 때는 주로 컴퓨터 게임이었죠. 컴퓨터 게임 하면서 막 서든어택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좀 확실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분 전환해주는 이 취미들은 저는 이제 또 주로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 하는데, 뭔가 첫 번째로 꼽자면은 역시 술은 빼먹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술은 기분 좋을 때 먹든 뭐 화날 때 먹든 또는 뭐 우울할 때 먹든 확실히 뭔가 알딸딸해서 그런지 기분 전환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덤으로 그 사람과 좀 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뭐 게임이나 노래 같은 거는 솔직히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차이만 있었지 항상 해왔던 그런 취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또 요새 들어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취업할 시기가 돼서 그런지 이제 차 보고 뭔가 비교하는 그런 취미도 생기더라고요. 뭔가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나이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기분 전환해주는 취미 또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저에게는 이제 다양하다면 다양한 그런 취미 생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기분 전환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취미가 또 따로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뭐 평소에 뭐 자주 하는 취미 활동이고, 요새 들어서 저의 최고의 어떤 기분 전환 취미는 역시 여행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또 첫 해외여행이 일본의 오사카를 갔었거든요. 이때 오사카를 갔는데, 와, 이때까지 뭔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던 여행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최고의 기분 전환도 됐었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저에게 여행이란 뭔가 잠시 현실을 잊고 정말 꿈만 같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해외여행이 이제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한되는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더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취업하면 못 가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좀 더 여행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담으로 이제 라오네오 국원들과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가게 된다면 최고의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네요. 역시 뭔가 최고의 기분 전환은 뭔가 얘기만 하는데도 좀 행복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취중 기간에 되게 뭐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정말 여행 많이 가려고 했거든요. 뭐 수업도 없고 하니까 이제 졸업하고. 근데 이게 코로나가
팍 터져가지고 이제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비행기도 하나 취소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진짜 요즘에 이제 기분 전환할 취미가 꼭 저에게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금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요새 진짜 노래를 많이 듣거든요. 또 기분 전환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노래잖아요. 그 또 노래는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발라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아이돌 노래 좋아하듯이 되게 취향이 다른데 저의 개인적인 노래 취향은 확실히 약간 전 기분에 따라서 막 그날 그날 막 다른 노래를 듣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듣는 노래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노래하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근데 뭐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라 해야 되죠. 예전에는 노래 들을 때 뭔가 가사보다는 그 멜로디 있잖아요. 멜로디가 좋으면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가사는 안 들리고. 근데 제가 그 감성민박 1화에서 말씀드렸던 그 짝사랑 사건 이후로 그 이후로 진짜 딱 마법같이 뭐 노래 가사들이 좀 더 와닿게 되더라고요. 노래 가사에 몰입한다 해야 되나? 그때 이제 딱 한창 들었던 곡이 원데이 키즈의 원데이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사 하나하나들이 진짜 뭔가 제 심정을 토로하는 듯한 그런 가사더라고요. 뭔가 지금도 생각나는 가사가 있거든요. 이게 더 나아질 게 없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이 가사가 있는데 진짜 이 가사가 제가 당시 처했던 상황이랑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데이 키즈의 특유의 그 울부짖는 창법이라 해야 되나? 그런 창법도 뭔가 한몫했었던 좀 그런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던 좀 그런 기억이 있는 노래네요. 여러분도 이제 사연 있는 노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뭐 오늘도 잘 듣고 가시나요?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기분을 전해내 줄 수 있는 취미는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말이 있죠. 내 기분을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으로 살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뭐 어떤 것이 있나요? 감성민박 시즌4 3화 나의 기분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저 DJ 동동은 4화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라운웨어,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획 연출 강지명, 김동현, 안혜수, 진행 김동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감성민박이 남아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수고하신 당신을 감성민박이 응원합니다.